안녕하세요. 67세 된 이명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그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이야기. 하지만 끝은 시원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섰는지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LA에 있는 고급 양로원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3명의 자식이 있지만 이제는 연락도 거의 안 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연락을 끊었죠. 왜 그랬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80년대 초에 한국에서 이민 왔어요. 그때 저는 25살, 남편은 27살이었고요. 가진 건 희망뿐이었죠.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고 그냥 손 하나만 믿고 건너온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한국 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했죠. 그러다가 첫째 대성이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미영이, 또 3년 후에 막내 대호까지.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날 때마다 저희 부부는 다짐했어요. 우리는 못 배웠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 잘해서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자고. 그래서 시작한 게 식당이에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10년 일하면서 모은 돈에 제가 마켓에서 번 돈까지 합쳐서 한인타운에 작은 식당을 차렸죠. 갈비탕 전문점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문은 열어두고 밑반찬 준비하고 국물 우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죠. 특히 힘든 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시간이었어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숙제하게 했죠. 구석에 작은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새 아이가 돌아가면서 공부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다른 미국 아이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숙제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식당 냄새 나는 곳에서 손님들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서 공부해야 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잘해줬어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항상 좋았죠. 특히 대성이는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미영이는 과학을, 막내 대호는 컴퓨터를 좋아했고요. 식당 일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희는 부동산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그런지 좋은 동네, 나쁜 동네 구분을 잘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임대를 줬어요. 그 수입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나갔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은행 대출 받을 때마다 영어 못하는 이민자라고 차별당하기도 하고 이자도 높게 받고. 하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이었거든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부동산 투자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대성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 입원하고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게 됐죠. 그때부터 제가 혼자서 식당을 운영해야 했어요. 아침에 장 보러 나가는 것부터 밤에 정리하는 것까지.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아이들 대학 보낼 생각에 버텼어요. 다행히 그 해에 대성이가 UC 버클리에 합격했어요. 회계학과로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죠. 2년 후에는 미영이가 간호대학에, 또 3년 후에는 대호가 USC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어요. 셋 다 좋은 대학에 보낸 거죠. 학비만 해도 한 명당 10만 달러씩, 3명이니까 30만 달러.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총 50만 달러 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하는 모습 보니까 모든 고생이 다 잊어졌거든요. 대성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계법인에 취직했고 미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대호는 실리콘밸리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다들 연봉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리고 하나둘 결혼도 했어요. 대성이가 먼저 제니퍼라는 미국 여자와 결혼했고 미영이는 마이클이라는 독일계 미국인과, 막내 대호는 사라라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했죠.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한국 며느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들 외국인과 결혼하니까. 하지만 뭐 아이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들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결혼식 때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가족 모임 때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며느리들이 못 알아듣는다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어로 얘기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50년 넘게 한국어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복잡한 얘기할 때는 더욱 그렇고. 그런데 며느리들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어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더 힘든 건 손자녀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점점 어색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갔다 하면 좋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할머니에 대해 안 좋게 말했을 거예요. 한국어 모르는 엄마, 시끄러운 할머니,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처음 몇 년은 참았어요.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들이 좀 불편해해도 가족 평화를 위해서 제가 양보하자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심해졌어요. 12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또 한 번 심근경색이 와서 그때는 못 살아났거든요. 장례식 때는 다들 울면서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 모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말뿐이었죠. 남편 없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심했어요. 가족 모임 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제가 한국 음식 가져가면 너무 맵다고 기름지다고 아이들이 못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음식도 배워서 만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맛이 없다고 사서 오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러웠어요. 40년 동안 식당 하면서 요리 솜씨 늘린 게 자랑이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손자녀들 교육 문제였어요. 어느 날 막내 대원의 집에서 추수감사절 모임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저까지 해서 11명이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호의 큰아들, 제 손자인 준호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동양인이라고 무시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민 초기에 그런 차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자한테 말해줬어요. 그런 일 당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할머니도 옛날에 그런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소리 좀 줄여달라고, 애들이 시끄러워한다고. 그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손자 걱정해서 조언해주고 있는데 소리가 시끄럽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들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손자녀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구나. 내 의견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시끄러워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가방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뭘 한 걸까?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희생만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 뜻대로 다 해주고 며느리들 비위도 다 맞춰주고 제 의견은 항상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양보하는 사람, 엄마는 항상 참는 사람, 엄마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주에 대성이가 전화했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사라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냥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라는 걸. 실제로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 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미영이네 집에서였어요. 손자 지민이가 피아노 발표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피아노 배우는 건 좋지만 한국어도 같이 배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며느리 제니퍼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한국어는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때도 아들들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다. 지금은 영어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어가 뭐가 문제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한국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룬 건데 그 언어를 배우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참았어요. 또 시끄럽다고 할까봐. 또 애들이 불편해한다고 할까봐.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을까? 자식들한테 이런 대우 받으려고 평생 고생한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작년 설날 때였어요. 한국 전통으로 세배를 하자고 했더니 손자녀들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냥 해피 뉴 이어 하고 끝내면 안 되냐고. 왜 그런 이상한 걸 해야 하냐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구식 전통은 이제 필요 없다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문화와 전통이 이상한 거라고? 구식이라고?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뭔 의미가 있을까?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손자녀들은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들이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엄마를 이렇게 모셔야 하냐고, 양로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도 또래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물론 겉으로는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떠나보내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해졌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떠나겠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정리하고 양로원을 알아보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자식들과 연을 끊어도 되나?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미 연은 끊어진 상태였어요. 겉으로만 가족인 척하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렌탈 아파트 3채와 살고 있던 집까지 4채 모두 팔기로 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갑자기 모든 부동산을 파느냐고.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필요 없어졌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양로원도 알아봤어요. 그냥 아무 양로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으로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다른 시니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 물론 비싸긴 했어요. 한 달에 $6,000. 일반 양로원의 2배 가격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모든 부동산을 팔면 $520만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2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부동산을 내놓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LA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라서 생각보다 빨리 팔렸거든요. 첫 번째 아파트가 팔리고 나서 대성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왜 집을 파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양로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대성이가 당황하면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늦었다고. 이미 계약도 다 했고 양로원도 예약했다고. 그 다음에는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왜 이러느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느냐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잘못한 건 없다고.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게 좋겠다고.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양로원 가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할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애들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애들 얘기를 하네요. 저는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러 간다고 하면 된다고. 실제로 그게 맞았거든요. 저는 양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아파트도 팔리고 세 번째 아파트도 팔렸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전화하고 찾아와서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40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살던 집까지 팔 때는 세 자식이 다 같이 왔어요.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때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엄마를 더 잘 모시겠다고, 양로원은 절대 안 된다고. 특히 사라는 울면서 그동안 자기가 무례했다고, 앞으로는 한국어도 배우겠다고, 한국 문화도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집과 부동산이 사라지니까 상속받을 게 없어져서 그런 거라는 걸. 만약에 제가 양로원에서 죽으면 남은 돈이 얼마 없을 거잖아요. 그게 걱정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다 팔았고 양로원 입소도 확정됐다고. 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양로원비는 자기들이 내겠다고, 엄마는 돈 쓰지 말고 모셔두라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양로원 보내자고 하더니 돈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하겠다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맙지만 됐다고. 이제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양로원에 들어왔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6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사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특히 한국 분들 모임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거든요. 한국 음식도 같이 해먹고 옛날 얘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존중받아요. 제 의견을 들어주고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해주고. 한국인 시니어 모임에서 회장도 됐어요. 다들 제가 식당 경험이 많다고 행사 때 음식 준비를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정받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는 시끄럽다고 들었던 제 말이 여기서는 소중한 조언이 되고, 귀찮다고 했던 제 요리가 여기서는 모두가 기다리는 별미가 되고. 양로원 들어온 지 1년쯤 됐을 때 대성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손자녀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아이들을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래도 제 손자녀들이니까.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굴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피해자였다는 걸. 어른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한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양로원을 구경시켜줬어요. 도서관도 보여주고 운동실도 보여주고 제가 그림 그리는 교실도 보여주고. 아이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그날 대성이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됐다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그 이후로도 아이들이 가끔씩 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괜찮아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며느리들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한테 정중하게 대해요. 물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라는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인사할 정도는 돼요. 제니퍼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이클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다 제가 부동산을 정리한 다음의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냥 참고 살았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어머니들은 더욱 그렇죠. 평생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다 보면 자식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엄마는 항상 참는 사람, 엄마는 항상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정리한 것도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양로원비는 필요했지만 그것보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엄마도 자신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자식들이 제 결정을 보고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됐으니까.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만날 친구들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 수업도 들으면서 그림도 그리고 원예 클럽에서 꽃도 기르고 독서 모임에서 책도 읽고 한국인 모임에서는 요리도 하고 이런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식들 걱정, 손자녀들 걱정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살게 됐으니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서 친해진 박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저처럼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산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 뒷바라지 다 끝났고 할 일도 다 했고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니까. 여기 양로원에서도 연애하는 분들 계세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죠. 물론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좋은 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녀요. 여기서 단체 여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라스베가스에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갈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자식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혹시 찾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어요. 가끔 자식들이 전화해서 집에 다시 오라고 해요. 특히 명절 때는 꼭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여기가 제 집이라고. 여기가 편하다고. 물론 가족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손자녀들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고 자식들이 잘 사는지도 궁금하고. 하지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안부 묻고 근황 나누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저를 예전보다 존중해 주는 게 보여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더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거리의 미학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요즘은 손자녀들도 할머니를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집에 붙어 있는 할머니였다면 이제는 독립적으로 사는 멋진 할머니가 된 거죠. 특히 손녀 지민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할머니가 멋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많은 어머니들이 저처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평생 살던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도 해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돼요. 제가 부동산을 정리한 것도 결국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다시 보게 됐고 저 자신도 더 당당해졌고.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져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일들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들 쌓으면서.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머니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때늦은 선택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진짜 효도이자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